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여기는 이제 두 군데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조양문과 그 다음에 여긴 진영터라고 써 있는데요. 전영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진영 중에 아까 종미쌤 설명하신 앞에 있는 데라 그래서 앞에 있는 진영, 전영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지도에도 전영이라고 돼 있고요. 우선 이제 조양문은 이제 홍성에 말하자면 관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홍주성 입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백월산입니다. 그럼 백월산 양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읍성 뒤쪽으로도 나오고 북쪽으로도 나오고 남쪽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자리를 딱 잡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배산을 했다고 하기에는 산이 좀 멀어요. 근데 임수는 정확히 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금마천 상류 냇물이니까. 그래서 밑에 지도를 보시면 단면도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배산임수라고 하기엔 좀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산이 여기에 있으니까 되게 멀리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판에 있는 성이다. 또 홍이 넓은 홍자잖아요. 넓은 홍, 넓은 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이제 독특한 이런 곳인데 오랫동안 이 서부 지역에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역사의 소용돌이에 많이 휘말립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를 왜구가 쳐들어와 가지고 왜적과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보다는 내란, 즉 민중들과 싸운 곳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가보년에 가보 동학군들과 여기에서 이제 크게 싸움이 벌어졌었는데 요건 특별히 이따 종민쌤께 또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항일의병 우리 이제 남당 한원진 선생에서부터 이어지는 아니요, 좀 봐야 돼. 항일의병들도
이제 이 성에서 홍주성에서 이제 싸우는데 항일의병도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살해를 당한 이제 을미년에 있었고요. 그거부터 10년 뒤에 이제 을사 늑약이 체결되잖아요. 거기서 촉발된 1년 후에 일어난 이제 병오의병, 두 번의 의병들이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10년 사이지만 그게 전부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이렇게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아까 홍가신 장군 봤는데 임진왜란 와중에 이제 이몽학이라고 하는 왕실의 서자가 일으킨 유명한 란이 이 충청 서부 지역을 휩쓸었었는데 바로 이몽학의 난 때도 이 홍주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외적과 싸우려고 만든 성에서 내적과 싸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무려 4차례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제 아주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재밌는 점이요. 그러니까 읍성이 해체되면서 중심이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심이 이동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홍성역입니다. 대개는 근대적 교통기관이 생기면 중심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전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는 시내가 이쪽에 있긴 있는데 전부 새로 만들어진 데고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이 시내보다는 약간 좀 상업 기능 이런 게 강한 이런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크게 이동하지 않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변했냐?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기관을 자기들의 기관으로 바꿔서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침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청이 바로 동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 자리 목사가 집무하던 곳을 군청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들이 원체 반대해서 조양문은 못 부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 오는데 조금 신빙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제가 식민정책을 할 때 과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하다가 말았을 거냐 좀 의심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 지금 KT가 자리 잡고 있는데 KT 이전에는 우체국이었겠죠. 우체국이 있던 이 자리가 지금 그 전에는 바로 이 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영과 우체국은 뭐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는 이제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서부 지역 일대를 관할하던 영장이 있던 곳이고요. 이런 연락 관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연관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여기 경찰서거든요. 바로 옆에 거기가 토포청이 있던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포청은 경찰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온 그 옥 있잖아요. 옥에는 법원과 검찰청이 있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바로 옥에 있었어요. 기능이 이제 대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성 보통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나온 홍주 초등학교, 홍주국민학교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홍성 보통학교입니다. 지금 홍성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새로 지어져 갖고 이사를 가고 여기가 제2보통학교가 됐다가 해방 이후에 홍주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꿔요. 근데 바로 이제 장관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전형의 장교들이 파총, 천총 이 장교들이 고급 장교들이 머물던 데인데 거기를 학교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객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두 민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객사에다 학교를 많이 짓거든요. 결성도 객사에다 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객사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민가가 들어섭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할 당시에 지적도를 제가 떼봤더니 벌써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1910년 후에 4년밖에 안 됐는데 소유주가 전부 일본인으로 바뀌어서 여기가 전부 일본 사람들의 땅이 된, 그래가지고 이제 관공서도 못 되고 그냥 민가로 바뀌어버려서 좀 이따 가볼게요. 옛날 일본집 형태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거기 집에 제 초등학교 친구가 살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 조상이 친일파인지 제가 따져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존의 장소가 새로운 어떤 관공서로 바뀌는
이런 묘한 대체 과정을 겪은 데가 바로 홍주 읍성입니다. 양조장 요 자리도 대략이 뭐 향청이나 거기 사창 뭐 고기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이런 변동을 일으켰는데 종민 선생님께 한번 그 역사에 아주 치열했던 전투 장면이 동학군에서 일어났다는 놀라운 사실,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도는 접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동학 얘기하기 전에 우선 아까 1914년에 객사에 넘어갔다는데 아마 제 생각에 1910년부터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을 하잖아요.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제일 가져가기 쉬운 땅이 사실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나 그 관청 땅 그런 걸 제일 가져가기 쉬워서 그걸 가져가서 아마 객사 자리가 다 일본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학농민운동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전남 중심에 전라도 중심의 남전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동학의 핵심은 북접이에요. 북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학의 핵심은 흔히 왜냐하면 그 동학의 교주라는 교주가 있는 곳이 중심이잖아요. 동학의 교주 손병희는 뭐 최재훈은 다 북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접이 더 중심인데 그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게 그 전라도 정읍의 고부군수였던 조병갑 이 사람이 공주 사람이래요. 그 조병갑에 이렇게 학정으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전봉준이 봉기를 일으켰다가 거기서 그 안핵살에 내려온 이용규가 다시 그 동학농민들을 탄압하니까 1차 봉기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해 버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요 손병일 중심한 북접은 다 반대했대요. 심지어 북접에서는 전봉준 토벌군까지 조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 이걸 반대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제1차 봉기로 인해서 그게 뭐 여러 설이 있는데 고종과 명성황후라고 하는데 고종과 명성황후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청하죠. 왜냐면 전주성이 함락됐다라는 건 그냥 하나의 지방이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 전주라는 건 조선 왕실의 뿌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군이 다 대패하니까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데 그 전에 1880년 전에 일본과 청나라가 조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그 저기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이 이제 정치적으로 밀려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 철수하는데 혹시라도 청나라도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겠다라는 조약을 맺어요. 근데 그 당시 청나라 그걸 맺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청나라는 그 당시에 베트남의 종주권을 두고 프랑스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병력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빼고 싶은데 일본이 막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랑 그래도 조약을 맺어요. 우리 둘 다 빼고 혹시라도 군대가 들어오면 같이 파견하자. 근데 그 조약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어떻게 보면 식민 침탈이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1894년에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원병을 요청하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아산만으로.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동학군들이 놀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전주에서 급히 정부와 화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 그만 싸우자. 그런 다음에 돌아갑니다. 자진 해산하는데 정부는과 동학군은 일본과 청나라군에 이제 철수를 요청했는데 돌아가지 않죠. 오히려 일본이 경복궁을 이렇게 무력으로 점령한 다음에 가보기역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그 일본의 압력으로 시도가 되고 또 일본이 더 나가서 청일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군들이 자기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돌아가지 않자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 가보년 10월쯤에 2차 봉기를 일으키는데 11월에 그러니까 그때는 북접의 손병희도 응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응하지 않다가 북접의 손병희도 응하면서 남쪽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남적군이 올라오면 이 동학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 내포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내포군이 창일해서 만나서 천안 쪽에서 아마 같이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충북 쪽에서 농민군이 오고 이렇게 세 방향에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우선 이쪽의 동학 지도자가 아까 말했던 4대 교주 이름이 누구였더라? 박인호 선생님이라고 동학 4대 교주가 예사한 분이신데 그분이 여기 내포 접장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의 주도로 여기서 크게 한번 동학군이 기병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태안에 가면 태안 화력발전소 안에 동학군 그 기병했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동학군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이 홍주의 그 목사였던 이승우라는 사람에게
이 진압을 당해요. 한 번은. 하지만 다시 봉기에서 홍주를 지나쳐서 면천을 통해서 예산을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 관할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천하에서 서산 올 때 길목이 제가 첫 발령제가 서산이어서요. 근데 그 면천을 통해서 왔거든요. 길이 새로 뚫리기 전에 면천에 승전곳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동학 때 농민군들이 승리를 거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안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군대에서 제일 위험한 게 뒤잖아요. 후방이잖아요. 후방이 이승우 목사가 있었던 홍주성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곳을 돌아와서 다시 공격을 합니다. 홍주성을 다시 공격하는데 그때 대패를 하죠. 동학군들이. 근데 일본군이 약 500, 400, 관군이 500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동학군이 여기서 대패를 하게 돼요. 그 이 성벽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꽤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원래 공격이 수비보다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수비는 10분의 1만 있으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동학군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은 홍주성에서 완전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무너지냐면 홍주선 병력이 안 오니까 홍주성을 막으러 가던 병력까지 전부 다, 그리고 저 청주에서는 세성산이라고 해서 천안 목천에 있는 세성산에서 또 대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쪽을 막을 병력들이 다 남점을 막는 공주의 우금치로 가게 되고, 공주 우금치에서 결국은 뭐 물론 대다수라고 해봤자 그 당시 일본 정예군도 아니고요. 일본 정예군은 청일전쟁해야 돼서 일본의 예비군들 사단 뭐 4,5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공주 우금치에서 결국 동학군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죠. 그래서 2차 공기가 끝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는데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그 결정적인 요인이 이 홍주성 전투에서의 패배였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북적의 주력군들이, 그러니까 우금치는 남적의 주력군이었고 여기는 북접의 주력군들이 여기서 대패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 동학이 끝나기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태안에서는 이 동학을 굉장히 헌양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태안에 가면은 그 기포지라든지 동학군이라든, 그리고 백화산 밑에 지금 동학 기념관도 하나 만들어 놓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주대 지수걸 교수님이라는 분이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우리 교과서나 역사가 너무 전봉준의 남접 중심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동학의 중심은 북접이다. 그리고 그 북접의 핵심이 내포였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한 10년 전에 내포의 동학이라는 그 책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요즘에 좀 활발해져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그 전투의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에 실패하게 된 그러니까 계기가 되었던,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공주의 우금치 전투였지만 계기가 되었던 곳이 홍주성 전투였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승우라는 사람은 이따가도 한번 어디죠, 저기 여화정에 가서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배고프시죠? 이제 이 조약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홍성이 이제 밖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처음에는 이제 이쪽 그 읍사무소를 중심해 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확대돼 가지고 상설시장이 저쪽에, 지금 상설시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로를 따라서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하천을 건너가지고 오일장, 대교리에 오일장이 생기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성 밖으로 도시가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심 드시러 가시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객사터입니다. 조선시대 객사터. 이 지도는 이제 복원도예요. 아까 홍주성에서 봤던 그 이제 모형, 이걸 지도에 옮긴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1872년 지도 더하기 여러 가지 발견된 유적을 가지고 복원을 했는데,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22번 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네요. 여기 우리가 이제 이 길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가 여기를 제일 먼저 침탈을 했습니다. 여기 26번, 27번 어디냐면 군기청, 군기고. 뭐 저항이나 이런 거를 무력화하려고 그랬을까요? 어쨌든 여기를 제일 먼저 무력하고 성벽도 여기를 먼저 부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관공서로 전용을 했고 여기는 전부 이제 민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관공서가 들어서지 않고 이제 민가가 이렇게 됐고요. 기록에 보니까 여기 홍성 그 보통학교, 홍성 보통학교로 썼다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 학교는 아닌 거 보니까 뭐 관사라든지 이런 걸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좀 해보는데 이제 그런 아주 독특한 공간이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관이 아니고 민의 공간으로 변했던 이런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벽이 이쪽으로 부서졌겠죠. 여기가 다 민의 공간이 됐으니까 여기는 관공서로 남았지만 그래서 여기는 전부 민가들이 쫙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 시대 그 초기부터 일본인들이 일찍 이제 들어왔고요. 다른 데보다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 종민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이제 워낙 행정 위계가 높고 이 서쪽 지역에서 이제 그 중심적인 도시다 보니까 더 일본한테 빨리 소문이 났고 재빨리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와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징 공간이 이렇게 이제 변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답사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집의 모양이 옛날만 이렇게 남아 있어서 또 뭐 근대문화거리로 보존하는 뭐 군산이나 대전이나 있는데 또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이거 복원할 때 예, 홍수경 복원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떠다가 딴 데로 옮긴대요. 해체해서 집을 집을. 네, 근대문화유산으로 그대로 이전. 그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객사터를 살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객사 갖는 어떤 상징적 의미라 그럴까 이런 걸 또 종민 선생님한테 잠깐 부탁드려 볼까요? 우선 아까 우리 이병조 선생님이 그 박물관에서 역사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객사의 그 역할이 아까 제가 성문에서 읍성에서 말했지만 왕을 상징하는 곳이고요. 이게 그 왕의 그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림을 어전을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항상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객사가 두 가지 역할을 입고 하거든요. 하나가 그 왕에 대한 제사지만 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나 그러니까 공무 출장을 왔을 때 숙소로 이용되는 곳이 객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객사하면 숙소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원처가 왕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 그러니까 항상 중앙을 잊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지방 니네들이 꿈꾸지 마라.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읍성이 회철이 되면서 객사가 가장 파손이 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생기는데 조선 총독부 1호 법령이 조선 읍성 회철령이래요. 이 읍성을 다 회철해 버려요. 왜냐하면 이 읍이라는 게 조선의 전통적인 그런 취락 구조고 뭐 지방 행정이나 중앙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다 무너뜨리는데 그 아까 조약문이 남았을 때 이 지역민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젠가 이렇게 기록을 찾아봤는데 읍성을 회철할 때 성은 회철하는데 문은 남긴대요 대부분. 왜냐하면 우월감을 식민 내가 너희들을 먹었다라는 우월감을 남기기 위해서 문은 남겨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대부분의 읍성이 문은 많이 남아있대요. 예. 주로 이제 남문이나 이런 정문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문은 많이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면서 이제 객사가 많이 회철이 되는데 이게 왕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되게 무서운 게 단순히 정신적, 사상적, 이론적인 것만 하지 않고 굉장히 뭐라고 하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회철된 가장 큰 이유는 왕을 상징하는 것도 하지만 그리고 이게 또 공간이 가장 넓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이런 걸로 국민학교로 쓰기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요 해미 가까운 해미읍성도 해미초등학교가 해미 객사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제일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우리 홍성은 민가가 들었다고 했는데 190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임병주 선생님이 일찍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 일찍 들어오는 게 서부권의 대표 도시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평야지대예요. 옆에가 예당 평야가 있고 그리고 예당 평야의 쌀을 나르기도 쉽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곡창지대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땅을 이렇게 올 때 공업이나 상업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농업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군산의 뭐 호소카와 농장, 구마모토 농장 같은 것이 대부분 다 그 농업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산에도 그 읍내에 가보면 이런 일제식 가옥들이 많이 남아있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여기가 굉장히 충청권에서 그래서 제일 큰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사가 왕을 상징하는 거라 대부분 이제 그 관공서로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 민족 정기의 이 뭐라고 하지 훼손도 있지만 그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컸던 건물. 대부분 지방에서 가장 컸다고 했잖아요. 당진의 경우나 이렇게 몇몇을 제외하곤 지방 관하나 동원 중에 지방 건물 중에 가장 컸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기가 제일 좋았겠죠. 가장 편했고. 그래서 이제 객사 건물들이 가장 많이 훼손이 되고 홍성도 보니까 이번에 2012년도인가 그 객사 이 터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23년인가 22년도에 복원을 막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원처에서 네. 객사 뭐 하수구 같은 예 맞아요. 예, 유구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를 확인한 거죠. 네. 요원처럼.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러면서 이 집들이 다 이렇게 헐리고 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 문화거리 간단 잠깐 보시면 이게 제 알기로 시작이 대구의 그 이상화 거리나 그런 근대화 거리가 1호래요. 우리나라 1호. 그래서 그 대구시 공무원이 국가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서 그 대성공을 하면서 군산, 목포 이런 흔히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거기하고 성격이 많이 다른데 사실은. 예,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많은 이렇게 목포나 군산을 가보면 어둡게만은 이렇게 개발하진 않더라고요. 우리 다크 투어리즘보다는 약간의 그냥 요즘 좋아하는 레트로 문화, 옛날 복고 문화를 되게 많이 하면서 군산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저기 영산포 같은 데 가시면 나주 영산포 가면 아직도 그 동척 건물이 남아있고 그래요. 그게 확실히 일본이 그런 관공서업을 굉장히 잘 쳐가지고 왜 역사문화관 건물이 대부분 동척이나 그런 핵심 건물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뭐라고 하나 그런 문화거리, 예, 근대 문화거리. 지금 순천도 그렇고요. 대전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다 이런 걸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란가 특별하거나 그런 게 없어지고 보편화되면서 또 그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가장 큰 문제인데 하나 잘 되면 다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예, 구름다리 전국 어디에 구름다리 다 맞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즘에 이게 다른 의미로 해도 되는데 굳이 맨날 이렇게 근대문화 사실 홍성이 이 집 빼면 여기는 근대문화가 그렇게 남아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살리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으로 가는 게 나은데 지금 근대문화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객사 자리니까 저는 객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군들이 임시 사령부를 어디다 생기냐면 이 홍주 향교에다가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유림들하고 부딪혀갖고 갈등이 생겨서 유림들을 죽이는 바람에 이 동학군들이 홍성에서는 동학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홍성 724라는 게 그거거든. 7명이 죽었다. 향교를 지키던 유생들 7명이 죽었다.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1920년대쯤 와갖고 형평사 운동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홍성 쪽의 형평사 운동이 여기 결성, 광천 이렇게 해서 크게 일어나요. 오케이. 어머니 젊었을 때 눈썹 그리며 아끼던 날 때같이 사뿐히 배추이랑에서 내릴 때 감 떨어지면 친정집 달 보러 갈 거나 감 떨어지면 친정집 달 보러 갈 거나 손
또 키도 크다가 하니까 종민쌤이 걸리네. 참. 앞산의 가을비 뒷산의 가을비 마치 서문지에 왔습니다. 서문지. 전통 도시이긴 하지만 계획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생땅에다가 지은 곳보다는 또 이전에 고려 때 있었던데 그런 데를 이어받은 데도 이제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선의 이런 그 중앙권화, 중앙 정치 권력이 강해진 것을 상징하는 좀 계획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홍주성이 특히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길이거든요. 길 바로 이제 홍주는 주 도로가 이겁니다. 서문과 동문 사이의 이 길이에요. 그래서 거의 옛날 지도라든가 이걸 보면 이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서문에서부터 저기 조양문까지 거의 직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길 좀 전에 우리가 북문을 지나왔죠. 북문에서 여기 삼거리까지도 거의 직선이에요. 기본 길이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길까지 해서 직선상의 길이 이제 시내를 관통하는 그런 계획도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데가 이제 홍주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홍주 초등학교, 홍주 초등학교인데, 넌 홍성 초등학교냐? 오케이. 4학년 3반. 반장이야? 오케이. 저 미래대학교 고려대요. 저 미래대학교 목표가 하버드예요. 좋아. 오케이, 잘 가. 야, 잊어먹었잖아, 임마. 여기 장관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형의 그 장교들, 천총, 파총 이런 장교들이었다는데 뭐 별로 귀에 익은 장교 이름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품계가 꽤 높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삼품부터 있다고 그랬는데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형장이 정삼품인데 어떻게 그런 직위를 가졌나 그 직위 체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높은 고급 장교들이 이 전형 덕분에 여기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이렇게 이제 국민학교가 자리를 잡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얘도 뭐 복원한다고 치자면 이제 꽤 좀 복잡한 이런 게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좋은 점이 볼거리가 되는 것이 성벽이 이제 복원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뒤에 저런 이제 뚝이 있었고요. 저렇게 성벽이 잘 돼 있지는 않았지만 뚝 형태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보존이 돼 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나오면 여기를 서문박이라고, 여기 서문탕 있네요. 이제 여기가 서문박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성박 마을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런 자취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지역입니다. 긴 밤 목화차 마시며 가을 빗소리